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실버생생 정보 TV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세청 AI 계좌 감시설, 여러분께서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전 국민 계좌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주고받아도 증여세를 낸다는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세청의 새로운 AI 시스템이 전 국민의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소액의 돈을 주고받아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AI 전 국민 계좌 감시설이 정말 사실인 건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일반인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실제 경험담과 함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만큼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전국민 계좌를 감시한다는 소문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강력히 해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에도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무작위로 개인 계좌 전체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 이런 소문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기존 탈세 조사의 고도화를 위한 것이며 소액 개인 거래 추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세무조사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존 탈세 사례들을 AI에 학습시켜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거래 징후만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지 전 국민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명백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만 계좌를 조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중장기적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8월부터 전면 가동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며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현재 기획 및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들과 국세청 출신 변호사, 세무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상식적인 개인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국세청이 전 국민의 모든 계좌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런 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 간에 50만 원만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소문도 완전한 거짓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도 국세청이라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래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의 경우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부부 간 생활비 송금,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 명절이나 생일 축하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축의금과 조의금, 돌잔치나 회가변 축하금, 졸업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모두 사회통념상 당연한 거래로 인정됩니다. 긴급 상황 지원도 포함됩니다. 병원비 응급 지원,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시 지원, 차량 수리비 등 긴급 자금 지원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이런 상식적인 거래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와 세무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간 생활비는 수백만 원 단위까지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 용돈 역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증여가 아닙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AI 시스템을 활용한 탈세 적발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8월부터 모든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과 지인 간에 50만 원 이상 이체할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들은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증여세가 나오는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즉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및 사촌 이내 인척은 10년간 합산해서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외의 사람에게는 공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즉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언제 개인 계좌를 조회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는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인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고액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상속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하며 생전 증여 내역과 신고 내용을 대조 검증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사망 전 3년간 자녀들에게 총 3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던 사례로 이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해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는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인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무직자인데 고액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사업 규모 대비 과도한 개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 고액 전세보증금을 본인 소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세무조사입니다. 이는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계산이 의심되거나 개인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가 의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어 현재 1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고 의심거래는 국세청, 검찰, 경찰에 통보됩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계좌이체는 해당이 없고 현금 거래만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 없지만 반복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패턴은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거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탈세를 하는 방식들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명목상 생활비지만 실제로는 투자 자금인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로 송금했는데 자녀는 본인 월급으로 생활하고 부모가 준 돈은 모두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 자금 증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우회 증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아들인 손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준 후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할아버지에서 손자로의 증여로 봅니다. 세 번째로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자녀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로 30대 김모 씨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10억 원 고액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본인 소득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자금 규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후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수령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증여한 것입니다. 이 사례의 문제점을 보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5년 전 거래도 소급 적용되며 전세 자금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요즘 들어 일반인 세무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 세수 부족과 법인세 급감입니다. 2024년 세수 현황을 보면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전반적 세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개인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며 증여와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무공무원 징수포상금 제도입니다. 징수포상금 제도 내용을 보면 부가 또는 징수한 세액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은닉재산 발견이나 환급세액 징수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효과로는 세무공무원에 적극적인 세무조사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 납세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동산 시장과 자금 흐름 변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보면 고액 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부모 자녀 간 자금 지원이 증가하며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무조사 증가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급증하고 전세자금 증여 적발이 증가하며 명의신탁 의심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디지털 금융과 추적기술 발달입니다. 기술적 변화를 보면 모든 금융거래가 전산화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도입되며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과거 거래 내역 추적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금융기관 거래 패턴 분석이 가능해지며 의심거래 자동감지 시스템이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나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금 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좌이체 메모를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 수술비, 추석 용돈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추가 증빙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백업하며 영수증이나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 간 대화 내용도 증빙이 될 수 있어요. 증빙 보관 기간은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증여세 공제 기간과 동일합니다. 디지털 파일로 백업해두면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용 금액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차용일자는 실제 돈을 빌린 날짜를 써야 합니다. 상환 기간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매월 얼마씩 언제까지인지 명시하고 필요시 연대 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환 증빙도 중요합니다. 매월 상환 시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몇 월분 차용금 상환으로 메모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송금하고 상환 완료 시 상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지분 증여나 현금 증여를 통한 절세, 상속세 절약 효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의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증여하거나 결혼 시기에 맞춰 일시 증여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조절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증여하면 5천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한도이므로 성년 후 증여가 유리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적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금융거래 관련 서류로는 통장 사본을 10년간 보관하고 계좌이체 내역서, 대출 관련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소득 관련 서류, 기타 소득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세무조사의 특징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증거 중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전면 분석하고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빙 자료로 활용하며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생활 패턴을 분석합니다. 둘째로 가족 단위 종합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3대에 걸친 재산 변동을 추적하며 명의신탁과 차명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전 예방적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전 미리 조사하고 교육과 계도를 통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며 성실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10년간 증여 한도를 확인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 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한도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거래 목적을 기록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이체 메모를 작성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추가 설명을 하며 관련 서류인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확인하세요. 금액과 기간, 이자율을 명시하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실제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증빙을 남겼는지 확인하세요. 매월 상환 시 메모를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송금하며 상환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를 주의했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보고되므로 계좌이체를 활용을 권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거래 내역을 10년간 보관하고 소득 관련 서류를 보관하며 디지털 백업을 권장합니다. 8월부터 AI가 계좌 감시한다는 소문은 완전히 허위 정보입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탈세 의심 거래만 감지하는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일 뿐이며 가족 간 정상적인 생활비 거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평소에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발표와 정확한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국세청 AI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